검은 하늘이 찢어질 듯한 굉음과 함께 굵은 빗줄기가 대지를 무자비하게 강타하고 있었으니 마치 하늘이 노하여 인간 세상을 멸하려는 기세와도 같았다. 낙동강의 거친 물살은 흙탕물을 머금고 포효하는 황룡처럼 굽이치며 강가에 위태롭게 서 있는 늙은 어부 박씨의 작은 쪽배를 단숨에라도 집어삼킬 듯 덤벼들었다. 으라차차. 조금만 더. 박씨는 이가 부러질 정도로 앙다문 입술 사이로 거친 신음을 토해내며 핏줄이 터질 듯 팽팽해진 양팔로 밧줄을 잡아당기고 있었는데 손바닥 가죽이 벗겨져 빗물과 피가 섞여 흐르는 고통 따위는 이미 안중에도 없었다. 며칠을 굶어 등가죽이 뱃가죽에 들러붙을 지경이었으나 그물 끝에 전해지는 묵직한 중량감은 이 늙은이의 마지막 생명력을 불태우게 만드는 유일한 불씨였다. 검은 하늘이 찢어질 듯한 굉음과 함께 굵은 빗줄기가 대지를 무자비하게 강타하고 있었으니 마치 하늘이 노하여 인간 세상을 멸하려는 기세와도 같았다. 낙동강의 거친 물살은 흙탕물을 머금고 포효하는 황룡처럼 굽이치며 강가에 위태롭게 서 있는 늙은 어부 박씨의 작은 쪽배를 단숨에라도 집어삼킬 듯 덤벼들었다. 으라차차. 조금만 더. 박씨는 이가 부러질 정도로 앙다문 입술 사이로 거친 신음을 토해내며 핏줄이 터질 듯 팽팽해진 양팔로 밧줄을 잡아당기고 있었는데 손바닥 가죽이 벗겨져 빗물과 피가 섞여 흐르는 고통 따위는 이미 안중에도 없었다. 며칠을 굶어 등가죽이 뱃가죽에 들러붙을 지경이었으나 그물 끝에 전해지는 묵직한 중량감은 이 늙은이의 마지막 생명력을 불태우게 만드는 유일한 불씨였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이 칠흑 같은 밤에 강으로 나온 것은 죽음을 각오한 객기였으나 빈 쌀독을 긁는 소리가 며칠째 이어지던 차에 눈에 뵈는 것이 있을 리 만무했다. 그물이 수면 위로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 번쩍이는 섬광이 밤하늘을 갈랐고 그 찰나의 빛 아래 드러난 형체는 박씨의 심장을 특게 만들 만큼 기이하고도 압도적인 것이었다. 그것은 흔해 빠진 잉어나 붕어가 아니었으며 사람 몸뚱이보다 훨씬 거대하고 소뚜껑만 한 등껍질을 가진 거대한 자라였는데 검푸른 이끼가 낀 등껍질은 수백 년의 세월을 감내한 고목처럼 웅장했으나 지금은 처참하게 깨져 붉은 선혈을 낭자하게 뿜어내고 있었다. 이건 평범한 놈이 아니로구나. 박씨는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 치며 털썩 주저앉고 말았는데 자라의 그 거대한 몸집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이 예사롭지 않아 등골이 오싹해졌기 때문이었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이 칠흑 같은 밤에 강으로 나온 것은 죽음을 각오한 객기였으나 빈 쌀독을 긁는 소리가 며칠째 이어지던 차에 눈에 뵈는 것이 있을 리 만무했다. 그물이 수면 위로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 번쩍이는 섬광이 밤하늘을 갈랐고 그 찰나의 빛 아래 드러난 형체는 박씨의 심장을 특게 만들 만큼 기이하고도 압도적인 것이었다. 그것은 흔해 빠진 잉어나 붕어가 아니었으며 사람 몸뚱이보다 훨씬 거대하고 소뚜껑만 한 등껍질을 가진 거대한 자라였는데 검푸른 이끼가 낀 등껍질은 수백 년의 세월을 감내한 고목처럼 웅장했으나 지금은 처참하게 깨져 붉은 선혈을 낭자하게 뿜어내고 있었다. 이건 평범한 놈이 아니로구나. 박씨는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 치며 털썩 주저앉고 말았는데 자라의 그 거대한 몸집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이 예사롭지 않아 등골이 오싹해졌기 때문이었다. 자라는 억센 그물에 얽힌 채 고통스럽게 몸부림치고 있었는데 자세히 보니 등껍질 한가운데에 날카로운 작살이 스치고 지나간 듯 깊은 상처가 패어 있었고 그 사이로 붉은 살점이 흉측하게 드러나 있었다. 빗물에 씻겨 내려가는 피가 강물을 붉게 물들이는 광경은 실로 끔찍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기이한 연민을 자아냈으니 박씨는 두려움에 떨면서도 그 참혹한 상처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다. 놈이 내지르는 거친 숨소리는 마치 사람의 신음과도 같아서 빗소리에 묻히지 않고 박씨의 귓가에 생생하게 파고들어 그의 가슴을 후벼 파는 듯했다. 누가 이런 짓을 했단 말인가. 아무리 미물이라지만 이토록 잔인하게. 박씨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조심스럽게 자라에게 다가갔는데 자라는 그를 적대하려는 듯 고개를 치켜들었으나 이내 힘이 다한 듯 털썩 고개를 떨구고 말았다. 자라는 억센 그물에 얽힌 채 고통스럽게 몸부림치고 있었는데 자세히 보니 등껍질 한가운데에 날카로운 작살이 스치고 지나간 듯 깊은 상처가 패어 있었고 그 사이로 붉은 살점이 흉측하게 드러나 있었다. 빗물에 씻겨 내려가는 피가 강물을 붉게 물들이는 광경은 실로 끔찍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기이한 연민을 자아냈으니 박 씨는 두려움에 떨면서도 그 참혹한 상처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다. 놈이 내지르는 거친 숨소리는 마치 사람의 신음과도 같아서 빗소리에 묻히지 않고 박 씨의 귓가에 생생하게 파고들어 그의 가슴을 후벼 파는 듯했다. 누가 이런 짓을 했단 말인가. 아무리 미물이라지만 이토록 잔인하게. 박 씨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조심스럽게 자라에게 다가갔는데 자라는 그를 적대하려는 듯 고개를 치켜들었으나 이내 힘이 다한 듯 털썩 고개를 떨구고 말았다. 그 순간 박 씨의 머릿속에는 지독한 갈등이 독사처럼 벨리를 틀기 시작했으니 이 거대한 자라를 잡아다가 장터에 내다 팔면 좋게 쌀 2가마니는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탐욕이 꿈틀거렸던 것이다. 이놈아, 정신 차려라. 네 놈 목구멍에 거미줄 친 지가 언젠데 감상에 젖어 있느냐? 뱃속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천둥 소리보다 더 크게 울려 퍼지며 그를 재촉했고 눈앞에 자라는 더 이상 신비한 영물이 아니라 그저 허기를 채워줄 고깃덩어리로 보이기 시작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배 한 구석에 놓인 녹슨 식칼을 집어들었고 빗물에 젖은 칼날은 번개빛을 받아 서늘한 살기를 번뜩이며 자라의 목을 겨누었다. 그 순간 박 씨의 머릿속에는 지독한 갈등이 독사처럼 벨리를 틀기 시작했으니 이 거대한 자라를 잡아다가 장터에 내다 팔면 좋게 쌀 2가마니는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탐욕이 꿈틀거렸던 것이다. 이놈아, 정신 차려라. 네 놈 목구멍에 거미줄 친 지가 언젠데 감상에 젖어 있느냐? 뱃속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천둥 소리보다 더 크게 울려 퍼지며 그를 재촉했고 눈앞에 자라는 더 이상 신비한 영물이 아니라 그저 허기를 채워줄 고깃덩어리로 보이기 시작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배 한 구석에 놓인 녹슨 식칼을 집어들었고 빗물에 젖은 칼날은 번개빛을 받아 서늘한 살기를 번뜩이며 자라의 목을 겨누었다. 하지만 칼을 쥔 손이 허공에서 멈칫한 것은 자라가 천천히 눈을 뜨고 박 씨를 정면으로 응시했기 때문인데 그 눈동자는 짐승의 것이라기엔 너무나도 깊고 맑아 마치 돌을 닦은 선인의 눈을 마주하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다. 더욱 놀라운 것은 자라의 그 큼지막한 눈망울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주르륵 흘러내려 빗물과 섞이고 있다는 사실이었으니 그 모습이 마치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어린아이의 모습과 겹쳐 보여 박 씨는 차마 칼을 내리꽂을 수가 없었다. 짐승이 눈물을 흘리다니. 내 놈도 살고 싶은 게냐? 나처럼 이 모진 목숨을 부지하고 싶은 게냐? 박 씨의 목소리는 물기에 젖어 떨리고 있었고 쥐고 있던 식칼은 힘없이 바닥으로 툭 떨어지고 말았다. 하지만 칼을 쥔 손이 허공에서 멈칫한 것은 자라가 천천히 눈을 뜨고 박 씨를 정면으로 응시했기 때문인데 그 눈동자는 짐승의 것이라기엔 너무나도 깊고 맑아 마치 돌을 닦은 선인의 눈을 마주하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다. 더욱 놀라운 것은 자라의 그 큼지막한 눈망울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주르륵 흘러내려 빗물과 섞이고 있다는 사실이었으니 그 모습이 마치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어린아이의 모습과 겹쳐 보여 박 씨는 차마 칼을 내리꽂을 수가 없었다. 짐승이 눈물을 흘리다니. 내 놈도 살고 싶은 게냐? 나처럼 이 모진 목숨을 부지하고 싶은 게냐? 박 씨의 목소리는 물기에 젖어 떨리고 있었고 쥐고 있던 식칼은 힘없이 바닥으로 툭 떨어지고 말았다. 박 씨는 자신의 처지를 돌아보니 평생을 가난과 싸우며 멸시와 천대 속에 살아온 자신의 인생이 저 그물에 걸린 자라의 신세와 다를 바 없다는 생각에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슬픔을 느꼈다. 아내는 병들어 약 한 첩 써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고 자식들은 가난을 못 이겨 뿔뿔이 흩어진 지 오래였으니 이 넓은 세상에 의지할 곳 하나 없는 천해고와 같은 신세가 바로 자신이었다. 그래, 너나 나나 이 험한 세상에서 살겠다고 발버둥치는 꼴이 참으로 가엾구나. 내 너를 잡아먹어 하루를 더 산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박 씨는 결심한 듯 깊은 한숨을 내쉬며 자라에게 다가갔고 거친 손길로 그물을 한 올 한 올 벗겨내기 시작했다. 박 씨는 자신의 처지를 돌아보니 평생을 가난과 싸우며 멸시와 천대 속에 살아온 자신의 인생이 저 그물에 걸린 자라의 신세와 다를 바 없다는 생각에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슬픔을 느꼈다. 아내는 병들어 약 한 첩 써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고 자식들은 가난을 못 이겨 뿔뿔이 흩어진 지 오래였으니 이 넓은 세상에 의지할 곳 하나 없는 천해고와 같은 신세가 바로 자신이었다. 그래, 너나 나나 이 험한 세상에서 살겠다고 발버둥치는 꼴이 참으로 가엾구나. 내 너를 잡아먹어 하루를 더 산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박 씨는 결심한 듯 깊은 한숨을 내쉬며 자라에게 다가갔고
거친 손길로 그물을 한 올 한 올 벗겨내기 시작했다. 그물은 질기고 엉켜있어 풀어내기가 쉽지 않았으나 박씨는 포기하지 않고 빗물에 젖어 미끄러운 그물코와 씨름하며 자라를 옥죄고 있던 속박을 하나씩 끊어내었다. 자라는 박씨가 자신을 해치지 않으려는 것을 알았는지 처음에 경계심을 풀고 얌전하게 몸을 맡기고 있었는데 간간이 고통스러운 신음을 흘릴 때마다 박씨의 마음도 함께 저려왔다. 조금만 참거라. 내 금방 편안하게 해주마. 박씨는 마치 제 자식을 달래듯 부드러운 목소리로 자라에게 말을 건네며 피가 엉겨붙어 딱딱하게 굳은 상처 부위를 조심스럽게 어루만졌다. 그물은 질기고 엉켜있어 풀어내기가 쉽지 않았으나 박씨는 포기하지 않고 빗물에 젖어 미끄러운 그물코와 씨름하며 자라를 옥죄고 있던 속박을 하나씩 끊어내었다. 자라는 박씨가 자신을 해치지 않으려는 것을 알았는지 처음에 경계심을 풀고 얌전하게 몸을 맡기고 있었는데 간간이 고통스러운 신음을 흘릴 때마다 박씨의 마음도 함께 저려왔다. 조금만 참거라. 내 금방 편안하게 해주마. 박씨는 마치 제 자식을 달래듯 부드러운 목소리로 자라에게 말을 건네며 피가 엉겨붙어 딱딱하게 굳은 상처 부위를 조심스럽게 어루만졌다. 그물을 다 벗겨내고 나니 자라의 상처는 생각보다 훨씬 깊고 위중하여 그대로 물에 돌려보냈다가는 상처가 덧나거나 다른 물고기들의 공격을 받아 목숨을 잃을 것이 분명해 보였다. 박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자신이 입고 있던 낡은 삼배 저고리를 과감하게 벗어던졌으니 비바람이 몰아치는 강가에서 맨살을 드러내는 것은 살을 애는 듯한 추위를 감내해야 하는 일이었으나 그는 주저하지 않았다. 이깟 옷가지야. 다시 기워 입으면 그만이다. 우선 피부터 멈추게 해야지. 그는 떨리는 손으로 저고리를 찢어 긴 끈을 만들었고 배구석에 모아두었던 말린 쑥을 찾아 입에 넣고 질겅질겅 씹기 시작했다. 그물을 다 벗겨내고 나니 자라의 상처는 생각보다 훨씬 깊고 위중하여 그대로 물에 돌려보냈다가는 상처가 덧나거나 다른 물고기들의 공격을 받아 목숨을 잃을 것이 분명해 보였다. 박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자신이 입고 있던 낡은 삼배 저고리를 과감하게 벗어던졌으니 비바람이 몰아치는 강가에서 맨살을 드러내는 것은 살을 애는 듯한 추위를 감내해야 하는 일이었으나 그는 주저하지 않았다. 이깟 옷가지야. 다시 기워 입으면 그만이다. 우선 피부터 멈추게 해야지. 그는 떨리는 손으로 저고리를 찢어 긴 끈을 만들었고 배구석에 모아두었던 말린 쑥을 찾아 입에 넣고 질겅질겅 씹기 시작했다. 입안 가득 퍼지는 쑥의 쓴맛과 비릿한 흙냄새가 역하게 올라왔으나 박씨는 아랑곳하지 않고 씹어 으깬 쑥을 자라의 등껍질 상처 부위에 정성껏 발라주었다. 쑥의 독한 기운이 상처에 닿자 자라는 깜짝 놀라 몸을 움찔거렸으나 박씨가 따뜻한 손길로 등껍질을 쓰다듬으며 진정시키자 이내 다시 평온을 되찾았다. 옳지, 옳지. 많이 쓰라릴 게다. 하지만 이게 약이니 꾹 참아야 한다. 박씨는 찢어낸 옷감으로 쑥을 바른 상처 부위를 단단히 감싸 매주었는데 그의 손길은 투박했지만 그 안에 담긴 정성은 명희의 손길 못지않게 섬세하고 따뜻했다. 입안 가득 퍼지는 쑥의 쓴맛과 비릿한 흙냄새가 역하게 올라왔으나 박씨는 아랑곳하지 않고 씹어 으깬 쑥을 자라의 등껍질 상처 부위에 정성껏 발라주었다. 쑥의 독한 기운이 상처에 닿자 자라는 깜짝 놀라 몸을 움찔거렸으나 박씨가 따뜻한 손길로 등껍질을 쓰다듬으며 진정시키자 이내 다시 평온을 되찾았다. 옳지, 옳지. 많이 쓰라릴 게다. 하지만 이게 약이니 꾹 참아야 한다. 박씨는 찢어낸 옷감으로 쑥을 바른 상처 부위를 단단히 감싸 매주었는데 그의 손길은 투박했지만 그 안에 담긴 정성은 명희의 손길 못지않게 섬세하고 따뜻했다. 치료를 마친 박씨는 온몸이 빗물과 땀으로 젖어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으나 자라를 바라보는 그의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다. 자, 이제 되었다. 내 집으로 돌아가거라. 다시는 사람 눈에 띄지 말고 깊은 물 속에서 오래오래 살거라. 박씨는 젖먹던 힘까지 짜내어 그 거대한 자라를 강가로 밀기 시작했는데 바위처럼 무거운 자라의 몸집은 꿈쩍도 하지 않아 박씨의 입에서는 단내가 풀풀 풍겨 나왔다. 발이 진흙탕에 푹푹 빠지고 손톱이 깨지는 고통 속에서도 그는 멈추지 않고 끙끙거리며 자라를 물가로 밀어붙였다. 치료를 마친 박씨는 온몸이 빗물과 땀으로 젖어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으나 자라를 바라보는 그의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다. 자, 이제 되었다. 내 집으로 돌아가거라. 다시는 사람 눈에 띄지 말고 깊은 물 속에서 오래오래 살거라.
박 씨는 젖먹던 힘까지 짜내어 그 거대한 자라를 강가로 밀기 시작했는데 바위처럼 무거운 자라의 몸집은 꿈쩍도 하지 않아 박 씨의 입에서는 단내가 풀풀 풍겨 나왔다. 발이 진흙탕에 푹푹 빠지고 손톱이 깨지는 고통 속에서도 그는 멈추지 않고 끙끙거리며 자라를 물가로 밀어붙였다. 마침내 자라의 몸이 강물에 닿자 녀석은 시원한 물의 기운을 느꼈는지 내 다리를 휘저으며 천천히 물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박 씨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그 자리에 주저앉아 멀어져가는 자라의 뒷모습을 하염없이 바라보았는데 신기하게도 자라는 곧장 깊은 곳으로 들어가지 않고 잠시 멈춰서서 긴 목을 빼고 박 씨를 돌아보았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자라의 두 눈이 희미한 빛을 내며 박 씨를 응시하는 듯 했고 그 눈빛은 마치 고마움을 전하려는 듯 혹은 훗날을 기약하려는 듯 깊은 여운을 남겼다. 마침내 자라의 몸이 강물에 닿자 녀석은 시원한 물의 기운을 느꼈는지 내 다리를 휘저으며 천천히 물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박 씨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그 자리에 주저앉아 멀어져가는 자라의 뒷모습을 하염없이 바라보았는데 신기하게도 자라는 곧장 깊은 곳으로 들어가지 않고 잠시 멈춰서서 긴 목을 빼고 박 씨를 돌아보았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자라의 두 눈이 희미한 빛을 내며 박 씨를 응시하는 듯 했고 그 눈빛은 마치 고마움을 전하려는 듯 혹은 훗날을 기약하려는 듯 깊은 여운을 남겼다. 허허, 미물이 인사라도 하는 것인가. 되었다 되었어. 부디 무사히 가거라. 박 씨가 손을 들어 흔들어주자 자라는 그제야 천천히 몸을 돌려 깊고 어두운 강물 속으로 자취를 감추었다. 자라가 사라진 강물 위에는 거친 비바람이 만들어내는 파문만이 일렁이고 있었고 박 씨는 마치 꿈을 꾼 듯 멍하니 그곳을 바라보다가 불현듯 밀려오는 한기와 허기에 몸서리쳤다. 내가 미쳤지. 미쳤어. 그 귀한 것을 제 손으로 놓아주다니. 내일 당장 굶어 죽을 판에 복을 발로 차버렸구나. 허허, 미물이 인사라도 하는 것인가. 되었다 되었어. 부디 무사히 가거라. 박 씨가 손을 들어 흔들어주자 자라는 그제야 천천히 몸을 돌려 깊고 어두운 강물 속으로 자취를 감추었다. 자라가 사라진 강물 위에는 거친 비바람이 만들어내는 파문만이 일렁이고 있었고 박 씨는 마치 꿈을 꾼 듯 멍하니 그곳을 바라보다가 불현듯 밀려오는 한기와 허기에 몸서리쳤다. 내가 미쳤지. 미쳤어. 그 귀한 것을 제 손으로 놓아주다니. 내일 당장 굶어 죽을 판에 복을 발로 차버렸구나. 박 씨는 터덜터덜 빈지게를 지고 오두막으로 향하는 길에 자신의 어리석음을 탓하며 쓴웃음을 지었으나 이상하게도 가슴 한구석은 따뜻한 기운으로 가득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비록 빈손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지만 생명을 살렸다는 알 수 없는 충만감이 그의 지친 발걸음을 조금이나마 가볍게 해주고 있었다. 오두막에 도착해 차가운 구들장에 몸을 뉘었을 때 밖에서는 여전히 천둥번개가 요란하게 치고 있었으나 박 씨의 귓가에는 아까 들었던 자라의 거친 숨소리와 고마워하는 듯한 눈빛만이 선명하게 남아 맴돌았다. 박 씨는 터덜터덜 빈지게를 지고 오두막으로 향하는 길에 자신의 어리석음을 탓하며 쓴웃음을 지었으나 이상하게도 가슴 한구석은 따뜻한 기운으로 가득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비록 빈손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지만 생명을 살렸다는 알 수 없는 충만감이 그의 지친 발걸음을 조금이나마 가볍게 해주고 있었다. 오두막에 도착해 차가운 구들장에 몸을 뉘었을 때 밖에서는 여전히 천둥번개가 요란하게 치고 있었으나 박 씨의 귓가에는 아까 들었던 자라의 거친 숨소리와 고마워하는 듯한 눈빛만이 선명하게 남아 맴돌았다. 그날 밤 박 씨는 굶주림에 지쳐 잠이 들었으나 꿈속에서는 기이한 광경이 펼쳐졌으니 자신이 놓아준 자라가 용궁으로 향하는 황금빛 물살을 가르며 헤엄쳐가는 모습이었다. 자라의 등 뒤로는 오색 찬란한 무지개가 떠오르고 강물 속의 물고기들이 떼를 지어 자라를 호위하는 모습이 마치 왕의 행차와도 같았다. 꿈속의 자라는 상처가 씻은 듯이 나아 있었고 뒤를 돌아보며 박 씨에게 고개를 숙여 절을 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는데 그 순간 박 씨는 잠에서 깨어나며 식은땀을 흘렸다. 그날 밤 박 씨는 굶주림에 지쳐 잠이 들었으나 꿈속에서는 기이한 광경이 펼쳐졌으니 자신이 놓아준 자라가 용궁으로 향하는 황금빛 물살을 가르며 헤엄쳐가는 모습이었다. 자라의 등 뒤로는 오색 찬란한 무지개가 떠오르고 강물 속의 물고기들이 떼를 지어 자라를 호위하는 모습이 마치 왕의 행차와도 같았다. 꿈속의 자라는 상처가 씻은 듯이 나아 있었고 뒤를 돌아보며 박 씨에게 고개를 숙여 절을 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는데
그 순간 박 씨는 잠에서 깨어나며 식은땀을 흘렸다. 창호지 문 밖은 이미 희미하게 동이 트고 있었고 비는 그쳐 있었으나 강가에는 짙은 안개가 자욱하게 깔려 있어 한치 앞을 분간하기 어려웠다. 박 씨는 꿈자리가 사납지 않고 오히려 개운한 느낌이 들어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문득 간밤의 일이 생생하게 떠올라 혹시나 하는 마음에 강가로 나가보았다. 강물은 언제 그랬냐는 듯 잔잔하게 흐르고 있었고 간밤에 폭풍우가 핥히고 간 흔적으로 나뭇가지와 쓰레기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을 뿐 자라의 흔적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었다. 역시 꿈이었나. 창호지 문 밖은 이미 희미하게 동이 트고 있었고 비는 그쳐 있었으나 강가에는 짙은 안개가 자욱하게 깔려 있어 한치 앞을 분간하기 어려웠다. 박 씨는 꿈자리가 사납지 않고 오히려 개운한 느낌이 들어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문득 간밤의 일이 생생하게 떠올라 혹시나 하는 마음에 강가로 나가보았다. 강물은 언제 그랬냐는 듯 잔잔하게 흐르고 있었고 간밤에 폭풍우가 핥히고 간 흔적으로 나뭇가지와 쓰레기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을 뿐 자라의 흔적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었다. 역시 꿈이었나. 하지만 박 씨가 돌아설 찰나 강가 모래톱에 선명하게 찍힌 거대한 발자국들이 눈에 들어왔으니 그것은 분명 어젯밤 자신이 낑낑대며 밀어보냈던 그 자라가 남긴 흔적이었다. 그리고 그 발자국 옆에는 흙탕물에 반쯤 묻힌 채 햇살을 받아 반짝이는 무언가가 있었는데 박 씨가 다가가 집어들어 보니 그것은 물고기 비늘처럼 생겼으나 옥처럼 단단하고 영롱한 빛을 내는 기이한 조각이었다. 박 씨는 그것을 손에 쥐고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는데 이것이 단순한 비늘이 아니라 장차 자신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서막임을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다. 하지만 박 씨가 돌아설 찰나 강가 모래톱에 선명하게 찍힌 거대한 발자국들이 눈에 들어왔으니 그것은 분명 어젯밤 자신이 낑낑대며 밀어보냈던 그 자라가 남긴 흔적이었다. 그리고 그 발자국 옆에는 흙탕물에 반쯤 묻힌 채 햇살을 받아 반짝이는 무언가가 있었는데 박 씨가 다가가 집어들어 보니 그것은 물고기 비늘처럼 생겼으나 옥처럼 단단하고 영롱한 빛을 내는 기이한 조각이었다. 박 씨는 그것을 손에 쥐고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는데 이것이 단순한 비늘이 아니라 장차 자신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서막임을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다.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 하더니 늙은 어부 박 씨가 집채만 한 자라를 잡아다가 도로 놓아주었다는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삽시간에 온 고을로 퍼져나갔는데 그 속도가 마치 마른 들판에 불이 번지는 것과 같았다. 장터 어기 주막에는 대낮부터 막걸리 사발을 기울이는 촌부들과 왈패들이 모여 앉아 안주 삼아 박 씨의 이야기를 씹어대고 있었으니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하나같이 조롱과 비웃음뿐이었다. 어이 자네 그 소리 들었나? 강가에 사는 박 씨 영감 말일세. 글쎄 어젯밤에 용왕님 사돈의 8촌쯤 되는 큰 자라를 잡았다지 뭔가? 등껍질 크기가 소뚜껑만 하고 무게가 황소만 했다는데 그걸 맹물에 삶아 먹어도 시원찮을 판에 눈물을 찔끔 흘리며 살려보냈다니 이게 귀신 씻나라 까먹는 소리가 아니고 무엇인가? 곰방대를 물고 있던 김 씨가 침을 튀기며 열변을 토하자 옆에 있던 이 씨가 혀를 끌끌 차며 맞장구를 쳤다. 그 늙은이가 드디어 노망이 났구만.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 하더니 늙은 어부 박 씨가 집채만 한 자라를 잡아다가 도로 놓아주었다는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삽시간에 온 고을로 퍼져나갔는데 그 속도가 마치 마른 들판에 불이 번지는 것과 같았다. 장터 어기 주막에는 대낮부터 막걸리 사발을 기울이는 촌부들과 왈패들이 모여 앉아 안주 삼아 박 씨의 이야기를 씹어대고 있었으니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하나같이 조롱과 비웃음뿐이었다. 어이 자네 그 소리 들었나? 강가에 사는 박 씨 영감 말일세. 글쎄 어젯밤에 용왕님 사돈의 8촌쯤 되는 큰 자라를 잡았다지 뭔가? 등껍질 크기가 소뚜껑만 하고 무게가 황소만 했다는데 그걸 맹물에 삶아 먹어도 시원찮을 판에 눈물을 찔끔 흘리며 살려보냈다니 이게 귀신 씻나라 까먹는 소리가 아니고 무엇인가? 곰방대를 물고 있던 김 씨가 침을 튀기며 열변을 토하자 옆에 있던 이 씨가 혀를 끌끌 차며 맞장구를 쳤다. 그 늙은이가 드디어 노망이 났구만. 쌀독에 쌀 한 톨 없는 주제에 무슨 선비 흉내란 말인가. 내 같았으면 당장 장터에 내다 팔아 기와집 한 채는 올렸을 걸세. 복을 제 발로 걷어차다니 평생 가난뱅이 신세를 면치 못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법이야. 주막 안은 박 씨를 비웃는 왁자지껄한 웃음소리로 가득 찼고 기름진 고기 굽는 냄새가 진동하는 그곳에서
박 씨의 이름은 가장 맛있는 안주거리가 되어 난도질 당하고 있었다. 쌀독에 쌀 한 톨 없는 주제에 무슨 선비 흉내란 말인가. 내 같았으면 당장 장터에 내다 팔아 기와집 한 채는 올렸을 걸세. 복을 제 발로 걷어차다니. 평생 가난뱅이 신세를 면치 못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법이야. 주막 안은 박 씨를 비웃는 왁자지껄한 웃음소리로 가득 찼고 기름진 고기 굽는 냄새가 진동하는 그곳에서 박 씨의 이름은 가장 맛있는 안주거리가 되어 난도질 당하고 있었다. 사람들의 비웃음보다 박 씨를 더 비참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고을의 유지이자 악명 높은 고리 대금업자인 최 부자의 행패였으니 그는 소문을 듣자마자 득달같이 하인들을 대동하고 박 씨의 오두막을 찾아와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다. 비단 옷을 휘감고 거만한 태도로 마당에 들어선 최 부자는 썩은 울타리를 지팡이로 후려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이놈 박가야, 썩 나오지 못하겠느냐? 내 놈이 빚 갚을 돈은 없어도 자라 살려줄 여유는 있다더냐? 내 돈을 떼어먹으려고 작정을 했구나. 박 씨가 황급히 방에서 뛰쳐나와 흙바닥에 머리를 조아리며 읍소했으나 최 부자의 탐욕스러운 눈에는 핏발이 서 있었다. 날이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하오나 그자라는 영물이라 차마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며칠만 더 말미를 주시면 어떻게든 융통하여. 박 씨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최 부자의 발길질이 그의 앙상한 어깨를 강타했고 박 씨는 힘없이 나뒹굴며 흙먼지를 뒤집어 써야 했다. 시끄럽다. 사람들의 비웃음보다 박 씨를 더 비참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고을의 유지이자 악명 높은 고리 대금업자인 최 부자의 행패였으니 그는 소문을 듣자마자 득달같이 하인들을 대동하고 박 씨의 오두막을 찾아와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다. 비단 옷을 휘감고 거만한 태도로 마당에 들어선 최 부자는 썩은 울타리를 지팡이로 후려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이놈 박가야, 썩 나오지 못하겠느냐? 내 놈이 빚 갚을 돈은 없어도 자라 살려줄 여유는 있다더냐? 내 돈을 떼어먹으려고 작정을 했구나. 박 씨가 황급히 방에서 뛰쳐나와 흙바닥에 머리를 조아리며 읍소했으나 최 부자의 탐욕스러운 눈에는 핏발이 서 있었다. 날이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하오나 그자라는 영물이라 차마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며칠만 더 말미를 주시면 어떻게든 융통하여. 박 씨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최 부자의 발길질이 그의 앙상한 어깨를 강타했고 박 씨는 힘없이 나뒹굴며 흙먼지를 뒤집어 써야 했다. 시끄럽다. 내 놈의 그 얄팍한 동정심 따위가 내 돈보다 중하더냐? 당장 그 자라를 다시 잡아오든지 아니면 내 놈의 간이라도 꺼내 팔아서 빚을 갚거라. 사흘을 주겠다. 사흘 안에 빚을 갚지 못하면 이 오두막을 허물고 내 놈을 관아에 넘겨 곤장을 치게 할 테니 그리 알라. 최 부자는 바닥에 침을 뱉고는 하인들과 함께 찌탄히 사라져버렸고 남겨진 것은 처량한 바람 소리와 박 씨의 긴 한숨뿐이었다. 내 놈의 그 얄팍한 동정심 따위가 내 돈보다 중하더냐? 당장 그 자라를 다시 잡아오든지 아니면 내 놈의 간이라도 꺼내 팔아서 빚을 갚거라. 사흘을 주겠다. 사흘 안에 빚을 갚지 못하면 이 오두막을 허물고 내 놈을 관아에 넘겨 곤장을 치게 할 테니 그리 알라. 최 부자는 바닥에 침을 뱉고는 하인들과 함께 찌탄히 사라져버렸고 남겨진 것은 처량한 바람 소리와 박 씨의 긴 한숨뿐이었다. 최 부자가 떠난 후 박 씨는 멍하니 마루에 걸터앉아 텅 빈 마당을 바라보았는데 그의 마음은 찢어진 그물처럼 너덜너덜해져 있었다. 뱃속에서는 밥 달라 아우 성치는 소리가 천둥처럼 울려 퍼졌으나 부엌에 들어가 솥뚜껑을 열어보니 솥바닥은 붉게 녹이 슬어 있었고 쌀독에는 거미줄만이 무성하게 쳐져 있을 뿐이었다. 허허, 쥐새끼도 먹을 게 없어 도망간 집구석이로구나. 박 씨는 쓴웃음을 지으며 물 한 바가지로 배를 채우려 했으나 비릿한 맹물은 오히려 허기를 더 부추길 뿐이었다. 어젯밤에 그 호기롭던 결단은 온데간데 없고 밀려오는 것은 뼈를 깎는 듯한 후회와 자책감뿐이었으니 인간의 존엄도 굶주림 앞에서는 속절없이 무너지는 모래성 같았다. 내가 미쳤지. 그 자라가 뭐라고. 눈 딱 감고 팔았으면 지금쯤 따뜻한 고깃국에 흰 쌀밥을 먹고 있을 터인데. 최 부자가 떠난 후 박 씨는 멍하니 마루에 걸터앉아 텅 빈 마당을 바라보았는데 그의 마음은 찢어진 그물처럼 너덜너덜해져 있었다. 뱃속에서는 밥 달라 아우 성치는 소리가 천둥처럼 울려 퍼졌으나 부엌에 들어가 솥뚜껑을 열어보니
솥바닥은 붉게 녹이 슬어 있었고 쌀독에는 거미줄만이 무성하게 쳐져 있을 뿐이었다. 허허, 쥐새끼도 먹을 게 없어 도망간 집구석이로구나. 박 씨는 쓴웃음을 지으며 물 한 바가지로 배를 채우려 했으나 비릿한 맹물은 오히려 허기를 더 부추길 뿐이었다. 어젯밤에 그 호기롭던 결단은 온데간데 없고 밀려오는 것은 뼈를 깎는 듯한 후회와 자책감뿐이었으니 인간의 존엄도 굶주림 앞에서는 속절없이 무너지는 모래성 같았다. 내가 미쳤지. 그 자라가 뭐라고. 눈 딱 감고 팔았으면 지금쯤 따뜻한 고깃국에 흰 쌀밥을 먹고 있을 터인데. 박 씨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는데 평생 거친 밧줄과 노를 잡느라 굳은 살이 박이고 갈라진 그 손이 오늘따라 유난히 더 초라하고 불쌍하게 느껴졌다. 박 씨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는데 평생 거친 밧줄과 노를 잡느라 굳은 살이 박이고 갈라진 그 손이 오늘따라 유난히 더 초라하고 불쌍하게 느껴졌다. 해는 서산으로 넘어가고 오두막에는 짙은 어둠이 깔리기 시작했는데 기름이 없어 호롱불조차 켜지 못한 방 안은 마치 무덤 속처럼 차갑고 적막했다. 박 씨는 낡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웠으나 엄습해오는 추위와 배고픔 그리고 최부자의 서슬퍼런 협박이 뇌리를 맴돌아 도저히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문풍지는 찬바람에 덜컹거리고 어디선가 들려오는 부엉이 울음소리는 마치 박 씨의 처량을 비웃는 듯 구슬프게 들려왔다. 그는 천장을 가로지르는 대들보를 멍하니 올려다보며 차라리 이 고단한 삶을 스스로 끊어버리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불길한 생각에 사로잡히기 시작했다. 살 만큼 살았다. 자식들도 다 떠나고 늙고 병든 몸으로 더 살아 무엇하겠느냐. 저승에 가면 굶주림도 멸시도 없겠지. 그의 시선은 방구석에 놓인 낡은 새끼줄로 향했고 삶에 대한 미련보다 죽음이 주는 안식이 더 달콤하게 느껴지는 위험한 순간이었다. 해는 서산으로 넘어가고 오두막에는 짙은 어둠이 깔리기 시작했는데 기름이 없어 호롱불조차 켜지 못한 방 안은 마치 무덤 속처럼 차갑고 적막했다. 박 씨는 낡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웠으나 엄습해오는 추위와 배고픔 그리고 최부자의 서슬퍼런 협박이 뇌리를 맴돌아 도저히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문풍지는 찬바람에 덜컹거리고 어디선가 들려오는 부엉이 울음소리는 마치 박 씨의 처량을 비웃는 듯 구슬프게 들려왔다. 그는 천장을 가로지르는 대들보를 멍하니 올려다보며 차라리 이 고단한 삶을 스스로 끊어버리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불길한 생각에 사로잡히기 시작했다. 살 만큼 살았다. 자식들도 다 떠나고 늙고 병든 몸으로 더 살아 무엇하겠느냐. 저승에 가면 굶주림도 멸시도 없겠지. 그의 시선은 방구석에 놓인 낡은 새끼줄로 향했고 삶에 대한 미련보다 죽음이 주는 안식이 더 달콤하게 느껴지는 위험한 순간이었다. 그때 박 씨의 흐릿한 의식 속으로 기이한 환영이 스며들기 시작했으니 그것은 꿈인지 현실인지 분간할 수 없는 몽롱한 경계에서 펼쳐지는 광경이었다. 그는 자신이 깊고 푸른 물속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깨달았는데 숨이 막히기는커녕 오히려 어머니의 품속처럼 편안하고 따뜻한 기운이 온몸을 감싸고 있었다. 눈앞에는 오색 찬란한 산호초가 숲을 이루고 있었고 옥과 진주로 지어진 웅장한 궁궐이 찬란한 빛을 뿜어내고 있었으니 그곳은 전설 속에서나 듣던 용궁임이 틀림없었다. 궁궐의 거대한 문이 스르르 열리며 황금 갑옷을 입은 병사들의 호위를 받으며 나타난 것은 바로 어젯밤 자신이 살려준 그 거대한 자라였다. 하지만 꿈속의 자라는 더 이상 상처 입고 피 흘리는 미물이 아니었다. 등껍질은 황금처럼 빛나고 있었고 눈빛은 형형하여 범접할 수 없는 위험을 풍기고 있었다. 그때 박 씨의 흐릿한 의식 속으로 기이한 환영이 스며들기 시작했으니 그것은 꿈인지 현실인지 분간할 수 없는 몽롱한 경계에서 펼쳐지는 광경이었다. 그는 자신이 깊고 푸른 물속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깨달았는데 숨이 막히기는커녕 오히려 어머니의 품속처럼 편안하고 따뜻한 기운이 온몸을 감싸고 있었다. 눈앞에는 오색 찬란한 산호초가 숲을 이루고 있었고 옥과 진주로 지어진 웅장한 궁궐이 찬란한 빛을 뿜어내고 있었으니 그곳은 전설 속에서나 듣던 용궁임이 틀림없었다. 궁궐의 거대한 문이 스르르 열리며 황금 갑옷을 입은 병사들의 호위를 받으며 나타난 것은 바로 어젯밤 자신이 살려준 그 거대한 자라였다. 하지만 꿈속의 자라는 더 이상 상처 입고 피 흘리는 미물이 아니었다. 등껍질은 황금처럼 빛나고 있었고 눈빛은 형형하여 범접할 수 없는 위험을 풍기고 있었다.
잘하는 박 씨에게 다가와 사람의 말로 공손하게 말을 건넸는데 그 목소리는 웅장하면서도 부드러워 박 씨의 얼어붙은 마음을 단번에 녹여주는 듯했다. 은인 씨여, 어찌하여 삶을 포기하려 하십니까? 그대의 착한 심성이 하늘을 감동시켰고 그대의 자비가 용왕님의 마음을 움직였나이다. 지금의 고통은 훗날의 복을 받기 위한 껍질 깨기이니 부디 용기를 잃지 마시고 조금만 더 견디어 주십시오. 내 반드시 그대의 은혜에 보답할 날이 올 것이니 절대 희망의 끈을 놓지 마소서. 잘하는 말을 마치고 입에서 영롱한 빛을 내는 구슬 하나를 토해내어 박 씨의 손에 쥐어주었는데 그 구슬에서 뿜어져 나오는 따뜻한 온기가 박 씨의 차가운 손끝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것이 생생하게 느껴졌다. 이것은 무엇인가? 박 씨가 놀라 묻자 잘하는 빙그레 웃으며 대답 대신 깊은 절을 올리고는 서서히 물살을 타고 멀어져 갔다. 잘하는 박 씨에게 다가와 사람의 말로 공손하게 말을 건넸는데 그 목소리는 웅장하면서도 부드러워 박 씨의 얼어붙은 마음을 단번에 녹여주는 듯했다. 은인 씨여, 어찌하여 삶을 포기하려 하십니까? 그대의 착한 심성이 하늘을 감동시켰고 그대의 자비가 용왕님의 마음을 움직였나이다. 지금의 고통은 훗날의 복을 받기 위한 껍질 깨기이니 부디 용기를 잃지 마시고 조금만 더 견디어 주십시오. 내 반드시 그대의 은혜에 보답할 날이 올 것이니 절대 희망의 끈을 놓지 마소서. 잘하는 말을 마치고 입에서 영롱한 빛을 내는 구슬 하나를 토해내어 박 씨의 손에 쥐어주었는데 그 구슬에서 뿜어져 나오는 따뜻한 온기가 박 씨의 차가운 손끝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것이 생생하게 느껴졌다. 이것은 무엇인가? 박 씨가 놀라 묻자 잘하는 빙그레 웃으며 대답 대신 깊은 절을 올리고는 서서히 물살을 타고 멀어져 갔다. 가지 말게. 이보게. 박 씨는 멀어지는 자라를 잡으려 손을 뻗으며 소스라치게 놀라 잠에서 깨어났다. 눈을 떠보니 여전히 차가운 냉기가 감도는 오두막 방 안이었고 창문 틈으로는 희끄무레한 새벽빛이 새어 들어오고 있었다. 온몸은 식은땀으로 흥건히 젖어 있었으나 이상하게도 가슴을 짓누르던 절망감은 씻은 듯이 사라지고 알 수 없는 평온함이 그 자리를 채우고 있었다. 꿈속에서 자라가 쥐어준 구슬의 온기가 여전히 손바닥에 남아있는 듯하여 박 씨는 저도 모르게 주먹을 꽉 쥐어보았다. 비록 손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꿈속에서 들었던 자라의 목소리는 귓가에 쟁쟁하게 남아 그의 흔들리는 마음을 단단히 붙잡아주고 있었다. 그래,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지 않던가. 죽을 용기로 살아보자. 그 미물도 살겠다고 발버둥 쳤는데 만물의 영장인 내가 이까짓 배고픔에 굴복해서야 되겠는가. 가지 말게. 이보게. 박 씨는 멀어지는 자라를 잡으려 손을 뻗으며 소스라치게 놀라 잠에서 깨어났다. 눈을 떠보니 여전히 차가운 냉기가 감도는 오두막 방 안이었고 창문 틈으로는 희끄무레한 새벽빛이 새어 들어오고 있었다. 온몸은 식은땀으로 흥건히 젖어 있었으나 이상하게도 가슴을 짓누르던 절망감은 씻은 듯이 사라지고 알 수 없는 평온함이 그 자리를 채우고 있었다. 꿈속에서 자라가 쥐어준 구슬의 온기가 여전히 손바닥에 남아있는 듯하여 박 씨는 저도 모르게 주먹을 꽉 쥐어보았다. 비록 손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꿈속에서 들었던 자라의 목소리는 귓가에 쟁쟁하게 남아 그의 흔들리는 마음을 단단히 붙잡아주고 있었다. 그래,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지 않던가. 죽을 용기로 살아보자. 그 미물도 살겠다고 발버둥 쳤는데 만물의 영장인 내가 이까짓 배고픔에 굴복해서야 되겠는가. 박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왔는데 새벽 공기는 차가웠지만 상쾌하게 느껴졌다. 강가에는 짙은 물안개가 피어올라 마치 신선의 세계처럼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고 잔잔하게 흐르는 강물 소리는 박 씨에게 무언가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속삭이는 듯했다. 그는 강가로 내려가 세수를 하며 정신을 맑게 가다듬었다. 며칠을 굶어 다리가 후들거리고 눈앞이 핑 돌았지만 그의 눈빛만은 다시 생기를 되찾아 반짝이고 있었다. 최 부자가 오두막을 허문다면 산속 토굴에라도 들어가 살면 그만이다. 목숨만 붙어 있다면 어떻게든 사라질 것이다. 박 씨는 강물을 향해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스스로에게 다짐하듯 중얼거렸다. 박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왔는데 새벽 공기는 차가웠지만 상쾌하게 느껴졌다. 강가에는 짙은 물안개가 피어올라 마치 신선의 세계처럼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고 잔잔하게 흐르는 강물 소리는 박 씨에게 무언가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속삭이는 듯했다. 그는 강가로 내려가 세수를 하며 정신을 맑게 가다듬었다. 며칠을 굶어 다리가 후들거리고 눈앞이 핑 돌았지만
그의 눈빛만은 다시 생기를 되찾아 반짝이고 있었다. 최 부자가 오두막을 허문다면 산속 토굴에라도 들어가 살면 그만이다. 목숨만 붙어 있다면 어떻게든 사라질 것이다. 박 씨는 강물을 향해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스스로에게 다짐하듯 중얼거렸다. 그때 안개 속에서 첨벙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물고기가 뛰어노는 소리와는 확연히 다른 무언가 묵직한 것이 수면을 치는 소리였다. 박 씨는 소리가 난 쪽으로 고개를 돌렸으나 짙은 안개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직감은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알리고 있었다. 꿈속에 그 자라가 다시 나타난 것일까? 아니면 헛것을 들은 것일까? 박 씨는 홀린 듯 강가 더 깊숙한 곳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발밑에 밟히는 차가운 자갈의 감촉과 코끝을 스치는 비릿한 물냄새가 그의 감각을 예민하게 깨우고 있었다. 안개가 서서히 걷히기 시작하면서 강가 모래톱 위에 검은 형체가 어렴풋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박 씨의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다. 그것은 단순한 바위나 떠내려온 나무 토막이 아니었다. 어젯밤 꿈속에서 보았던 그 신비로운 기운이 서려있는 무언가가 그곳에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때 안개 속에서 첨벙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물고기가 뛰어노는 소리와는 확연히 다른 무언가 묵직한 것이 수면을 치는 소리였다. 박 씨는 소리가 난 쪽으로 고개를 돌렸으나 짙은 안개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직감은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알리고 있었다. 꿈속에 그 자라가 다시 나타난 것일까? 아니면 헛것을 들은 것일까? 박 씨는 홀린 듯 강가 더 깊숙한 곳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발밑에 밟히는 차가운 자갈의 감촉과 코끝을 스치는 비릿한 물냄새가 그의 감각을 예민하게 깨우고 있었다. 안개가 서서히 걷히기 시작하면서 강가 모래톱 위에 검은 형체가 어렴풋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박 씨의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다. 그것은 단순한 바위나 떠내려온 나무 토막이 아니었다. 어젯밤 꿈속에서 보았던 그 신비로운 기운이 서려있는 무언가가 그곳에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그 형체는 점점 뚜렷해졌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어제 그가 살려주었던 거대한 자라였다. 하지만 자라는 물속에 있지 않고 모래톱 위로 올라와 있었으며 고통스러워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마치 박 씨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목을 길게 빼고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박 씨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눈을 비볐다. 설마 정말로 다시 돌아온 게냐?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자라는 박 씨를 알아보았는지 입을 벙긋거리며 무언가 신호를 보내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마치 어서 와보라고 손짓하는 것만 같았다. 박 씨는 두려움과 호기심이 뒤섞인 채 조심스럽게 자라를 향해 한 발짝씩 내딛기 시작했다. 이것이 꿈의 연장인지 아니면 현실에서 벌어지는 기적인지 분간할 수 없었으나 그의 운명이 또다시 거대한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고 있음은 분명했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그 형체는 점점 뚜렷해졌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어제 그가 살려주었던 거대한 자라였다. 하지만 자라는 물속에 있지 않고 모래톱 위로 올라와 있었으며 고통스러워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마치 박 씨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목을 길게 빼고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박 씨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눈을 비볐다. 설마 정말로 다시 돌아온 게냐?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자라는 박 씨를 알아보았는지 입을 벙긋거리며 무언가 신호를 보내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마치 어서 와보라고 손짓하는 것만 같았다. 박 씨는 두려움과 호기심이 뒤섞인 채 조심스럽게 자라를 향해 한 발짝씩 내딛기 시작했다. 이것이 꿈의 연장인지 아니면 현실에서 벌어지는 기적인지 분간할 수 없었으나 그의 운명이 또다시 거대한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고 있음은 분명했다. 짙은 강 안개는 마치 저승과 이승의 경계를 허무는 거대한 장막처럼 사방을 뒤덮고 있었으니 박 씨는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이 생시인지 꿈인지 분간하기 위해 거칠게 허벅지를 꼬집어야만 했다. 날카로운 통증이 전해져 오자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었는데 눈앞에 거대한 자라는 신기루가 아니라 엄연한 실체로 그곳에 존재하고 있었다. 녀석의 등껍질은 며칠 전 자신이 지식여 발라준 쑥 덕분인지 아니면 용궁의 신묘한 비술 덕분인지 흉측했던 상처가 말끔히 아물어 있었고 그 자리에는 은은한 옥빛이 감도는 새로운 비늘이 돋아나 있었다. 자라는 박 씨가 가까이 다가오자 그 육중한 몸을 천천히 일으켜 세우더니 마치 사람처럼 앞다리를 모아 꾸벅 절을 하는 신협을 했는데 그 모습이 어찌나 기이하고 영물스러운지 박 씨는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을 치며 마른 침을 삼켰다. 오냐, 오냐.
살아서 돌아왔으면 되었다. 내게 절을 할 것이 아니라 내 명줄이 긴 것을 하늘에 감사해야지. 짙은 강 안개는 마치 저승과 이승의 경계를 허무는 거대한 장막처럼 사방을 뒤덮고 있었으니 박씨는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이 생시인지 꿈인지 분간하기 위해 거칠게 허벅지를 꼬집어야만 했다. 날카로운 통증이 전해져 오자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었는데 눈앞에 거대한 자라는 신기루가 아니라 엄연한 실체로 그곳에 존재하고 있었다. 녀석의 등껍질은 며칠 전 자신이 지식여 발라준 쑥 덕분인지 아니면 용궁의 신묘한 비술 덕분인지 흉측했던 상처가 말끔히 아물어 있었고 그 자리에는 은은한 옥빛이 감도는 새로운 비늘이 돋아나 있었다. 자라는 박씨가 가까이 다가오자 그 육중한 몸을 천천히 일으켜 세우더니 마치 사람처럼 앞다리를 모아 꾸벅 절을 하는 신협을 했는데 그 모습이 어찌나 기이하고 영물스러운지 박씨는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을 치며 마른 침을 삼켰다. 오냐? 오냐? 살아서 돌아왔으면 되었다. 내게 절을 할 것이 아니라 내 명줄이 긴 것을 하늘에 감사해야지. 박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으나 자라는 그저 깊고 그윽한 눈동자로 그를 응시할 뿐이었다. 박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으나 자라는 그저 깊고 그윽한 눈동자로 그를 응시할 뿐이었다. 그때였다. 자라가 갑자기 입을 크게 벌리더니 쿠에액 하는 기괴한 소리와 함께 뱃속 깊은 곳에서부터 무언가를 끌어올리기 시작했다. 녀석의 목이 굵게 부풀어 오르고 온몸이 경련하듯 떨리는 것을 보며 박씨는 혹여 녀석이 다시 병이 도진 것은 아닌가 싶어 걱정스러운 마음에 다가려 했으나 자라는 고개를 저어 그를 만류했다. 이윽고 자라의 입에서 툭 하고 둔탁한 소리를 내며 떨어진 것은 진흙과 무리끼가 잔뜩 묻은 시커먼 돌덩이 하나였다. 어른 주먹 2개를 합친 것만 한 크기의 그 물건은 겉보기에는 강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몽돌과 다를 바가 없어 보였으나 그것이 바닥에 떨어지는 순간 주변의 공기가 묵직하게 내려앉는 듯한 기묘한 압박감이 느껴졌다. 자라는 할 일을 다 했다는 듯 깊은 숨을 내쉬고는 박씨를 향해 마지막으로 눈인사를 건네고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물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그때였다. 자라가 갑자기 입을 크게 벌리더니 쿠에액 하는 기괴한 소리와 함께 뱃속 깊은 곳에서부터 무언가를 끌어올리기 시작했다. 녀석의 목이 굵게 부풀어 오르고 온몸이 경련하듯 떨리는 것을 보며 박씨는 혹여 녀석이 다시 병이 도진 것은 아닌가 싶어 걱정스러운 마음에 다가려 했으나 자라는 고개를 저어 그를 만류했다. 이윽고 자라의 입에서 툭 하고 둔탁한 소리를 내며 떨어진 것은 진흙과 무리끼가 잔뜩 묻은 시커먼 돌덩이 하나였다. 어른 주먹 2개를 합친 것만 한 크기의 그 물건은 겉보기에는 강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몽돌과 다를 바가 없어 보였으나 그것이 바닥에 떨어지는 순간 주변의 공기가 묵직하게 내려앉는 듯한 기묘한 압박감이 느껴졌다. 자라는 할 일을 다 했다는 듯 깊은 숨을 내쉬고는 박씨를 향해 마지막으로 눈인사를 건네고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물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첨벙거리는 물소리와 함께 자라의 모습은 순식간에 안개 속으로 사라졌고 강가에는 다시 정막만이 감돌았다. 첨벙거리는 물소리와 함께 자라의 모습은 순식간에 안개 속으로 사라졌고 강가에는 다시 정막만이 감돌았다. 박씨는 자라가 사라진 곳을 한참이나 멍하니 바라보다가 발치에 놓인 그 정체불명의 물건으로 시선을 옮겼다. 이게 무엇인고? 고맙다는 인사치레로 주고 간 것 치고는 참으로 볼품없는 돌덩이로구나. 그는 허리를 굽혀 조심스럽게 그것을 집어들었는데 예상보다 훨씬 묵직한 무게감에 손목이 시큰거릴 정도였다. 겉면에 묻은 진흙을 대충 털어내고 강물에 씻어보았으나 드러난 것은 그저 투박하고 거친 검은 표면뿐. 금이나 옥처럼 번쩍이는 귀중품과는 거리가 멀었다. 허허, 용궁에 가서 보물이라도 물어올 줄 알았더니 강바닥에 굴러다니는 돌멩이를 선물이라 주고 갔구나. 내 팔자에 무슨 부귀영하겠느냐. 그저 내 놈 목숨 하나 건진 걸로 만족하라는 뜻이겠지. 박씨는 실망감을 감추지 못한 채 헛웃음을 지었으나 차마 그것을 버릴 수는 없어 품에 안고 오두막으로 돌아왔다. 박씨는 자라가 사라진 곳을 한참이나 멍하니 바라보다가 발치에 놓인 그 정체불명의 물건으로 시선을 옮겼다. 이게 무엇인고? 고맙다는 인사치레로 주고 간 것 치고는 참으로 볼품없는 돌덩이로구나. 그는 허리를 굽혀 조심스럽게 그것을 집어들었는데 예상보다 훨씬 묵직한 무게감에 손목이 시큰거릴 정도였다. 겉면에 묻은 진흙을 대충 털어내고 강물에 씻어보았으나 드러난 것은 그저 투박하고 거친 검은 표면뿐.
금이나 옥처럼 번쩍이는 귀중품과는 거리가 멀었다. 허허, 용궁에 가서 보물이라도 물어올 줄 알았더니 강바닥에 굴러다니는 돌멩이를 선물이라 주고 갔구나. 내 팔자에 무슨 부귀영화겠느냐. 그저 내놓은 목숨 하나 건진 걸로 만족하라는 뜻이겠지. 박 씨는 실망감을 감추지 못한 채 헛웃음을 지었으나 차마 그것을 버릴 수는 없어 품에 안고 오두막으로 돌아왔다. 방 안에 들어온 박 씨는 그 돌덩이를 윗목 개다리 소반 위에 올려두고는 다시 찾아온 허기와 싸우며 자리에 누웠다. 최 부자가 준 사흘의 기한 중 하루가 이렇게 허무하게 지나가고 있었다. 밖은 다시 어둑어둑해지며 밤이 찾아왔고 오두막 안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겼다. 기름 한 방울 없는 가난한 살림이라 호롱불조차 켤 수 없었기에 박 씨는 그저 어둠 속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신세 한탄을 늘어놓을 뿐이었다. 내일이면 최 부자가 들이닥칠 텐데 이 늙은 몸 하나 뉘일 곳마저 잃게 생겼으니 차라리 아까 강물에 뛰어드는 것이 나았을까. 깊은 한숨과 함께 눈을 감으려던 찰나 박 씨의 눈꼬리에 기이한 잔상이 스치고 지나갔다. 처음에는 헛것을 본 줄 알고 눈을 비볐으나 윗목 쪽에서 희미하게 피어오르는 푸른 빛은 분명한 실제였다. 방 안에 들어온 박 씨는 그 돌덩이를 윗목 개다리 소반 위에 올려두고는 다시 찾아온 허기와 싸우며 자리에 누웠다. 최 부자가 준 사흘의 기한 중 하루가 이렇게 허무하게 지나가고 있었다. 밖은 다시 어둑어둑해지며 밤이 찾아왔고 오두막 안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겼다. 기름 한 방울 없는 가난한 살림이라 호롱불조차 켤 수 없었기에 박 씨는 그저 어둠 속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신세 한탄을 늘어놓을 뿐이었다. 내일이면 최 부자가 들이닥칠 텐데 이 늙은 몸 하나 뉘일 곳마저 잃게 생겼으니 차라리 아까 강물에 뛰어드는 것이 나았을까. 깊은 한숨과 함께 눈을 감으려던 찰나 박 씨의 눈꼬리에 기이한 잔상이 스치고 지나갔다. 처음에는 헛것을 본 줄 알고 눈을 비볐으나 윗목 쪽에서 희미하게 피어오르는 푸른 빛은 분명한 실제였다. 이게 무슨 조화란 말인가. 박 씨는 벌떡 일어나 앉아 숨을 죽이고 그 빛의 근원을 노려보았다. 빛은 다름 아닌 아까 자라가 주고 간 그 검은 돌덩이에서 흘러나오고 있었다. 투박하고 거칠기만 했던 돌의 표면에 미세한 균열이 생긴 듯 하더니 그 틈새로 마치 갇혀있던 달빛이 새어나오듯 영롱하고 신비로운 청색 광채가 뿜어져 나오고 있었던 것이다. 처음에는 반딧불이 빛 만큼 희미하던 것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강해져 방 안 전체를 대낮처럼 환하게, 아니 바닷속 깊은 곳처럼 몽환적인 푸른색으로 물들이기 시작했다. 박 씨는 두려움 반 호기심 반으로 덜덜 떨며 개다리 소반 앞으로 다가갔다. 돌덩이는 이제 스스로 숨을 쉬는 생명체처럼 일정한 박자로 빛을 내뿜으며 웅웅거리는 낮은 진동음까지 내고 있었다. 이게 무슨 조화란 말인가. 박 씨는 벌떡 일어나 앉아 숨을 죽이고 그 빛의 근원을 노려보았다. 빛은 다름 아닌 아까 자라가 주고 간 그 검은 돌덩이에서 흘러나오고 있었다. 투박하고 거칠기만 했던 돌의 표면에 미세한 균열이 생긴 듯 하더니 그 틈새로 마치 갇혀있던 달빛이 새어나오듯 영롱하고 신비로운 청색 광채가 뿜어져 나오고 있었던 것이다. 처음에는 반딧불이 빛만큼 희미하던 것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강해져 방 안 전체를 대낮처럼 환하게, 아니 바닷속 깊은 곳처럼 몽환적인 푸른색으로 물들이기 시작했다. 박 씨는 두려움 반 호기심 반으로 덜덜 떨며 개다리 소반 앞으로 다가갔다. 돌덩이는 이제 스스로 숨을 쉬는 생명체처럼 일정한 박자로 빛을 내뿜으며 웅웅거리는 낮은 진동음까지 내고 있었다. 이것은 예사돌이 아니로구나. 자라가 내게 보물을, 천하의 보물을 주고 간 것이야. 박 씨는 떨리는 손을 뻗어 돌덩이를 만져보았다. 차가울 줄 알았던 돌의 표면에서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온기가 느껴졌고 그 온기는 손끝을 타고 전해져 박 씨의 지치고 병든 몸 구석구석을 어루만지는 듯했다. 놀라운 일은 그뿐만이 아니었다. 빛을 쬐고 있자니 며칠을 굶어 끊어질 듯 아프던 위장의 통증이 씻은 듯이 사라지고 쑤시고 결리던 관절의 고통도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이 아닌가. 박 씨의 눈에서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늘이시여, 용왕님이시여, 이 미천한 늙은이의 적선직센을 잊지 않으셨군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는 바닥에 이마를 떴으며 절을 하고 또 절을 했다. 이것은 예사돌이 아니로구나. 자라가 내게 보물을, 천하의 보물을 주고 간 것이야. 박 씨는 떨리는 손을 뻗어 돌덩이를 만져보았다. 차가울 줄 알았던 돌의 표면에서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온기가 느껴졌고 그 온기는 손끝을 타고 전해져
박 씨의 지치고 병든 몸 구석구석을 어루만지는 듯했다. 놀라운 일은 그뿐만이 아니었다. 빛을 쬐고 있자니 며칠을 굶어 끊어질 듯 아프던 위장의 통증이 씻은 듯이 사라지고 쑤시고 결리던 관절의 고통도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이 아닌가. 박 씨의 눈에서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늘이시여, 용왕님이시여, 이 미천한 늙은이의 적선직센을 잊지 않으셨군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는 바닥에 이마를 또 쓰며 절을 하고 또 절을 했다. 그 신비로운 빛은 밤새도록 꺼지지 않고 오두막을 비추었는데 그 빛이 어찌나 찬란한지 낡고 허름한 오두막의 벽 틈새로 새어나가 마을 어귀까지 비출 정도였다. 마치 하늘에서 별 하나가 박 씨의 집으로 내려앉은 듯한 광경이었다. 박 씨는 밤새 그 돌덩이를 껴안고 행복한 상상에 잠겼다. 이것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돈으로 논밭을 사서 남부럽지 않게 살 수 있으리라. 아니, 어쩌면 이것은 병을 고치는 신비한 영약일지도 모르니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며 살 수도 있겠구나. 온갖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며 그는 생애 처음으로 희망이라는 단콤한 꿈을 꾸었다. 그 신비로운 빛은 밤새도록 꺼지지 않고 오두막을 비추었는데 그 빛이 어찌나 찬란한지 낡고 허름한 오두막의 벽 틈새로 새어나가 마을 어귀까지 비출 정도였다. 마치 하늘에서 별 하나가 박 씨의 집으로 내려앉은 듯한 광경이었다. 박 씨는 밤새 그 돌덩이를 껴안고 행복한 상상에 잠겼다. 이것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돈으로 논밭을 사서 남부럽지 않게 살 수 있으리라. 아니, 어쩌면 이것은 병을 고치는 신비한 영약일지도 모르니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며 살 수도 있겠구나. 온갖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며 그는 생애 처음으로 희망이라는 단콤한 꿈을 꾸었다. 다음 날 아침, 최 부자의 하인들이 들이닥쳤을 때 박 씨는 의연한 모습으로 그들을 맞이했다. 영감, 기한이 다 되었네. 돈은 마련했는가? 아니면 집을 비울 준비를 했는가? 거드름을 피우는 하인 마름에게 박 씨는 품속에 감춰둔 돌덩이를 꺼내 보일까 하다가 불현듯 불길한 예감이 스쳐 지나가 멈칫했다. 대낮이 되자 돌덩이는 다시 볼품없는 검은 돌로 변해 있었고 빛도 사라져 있었기 때문이다. 만약 지금 이것을 꺼내 보였다가는 미친 늙은이 취급을 받거나 혹여 그 진가를 알아보는 자에게 빼앗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본능적으로 들었다. 박 씨는 급히 표정을 바꾸며 비굴하게 웃어 보였다. 아이고, 마름어른, 사흘이라 하지 않으셨습니까? 아직 이틀이나 남았습니다. 내 꼭 약조를 지킬 터이니 오늘은 그냥 돌아가 주십시오. 다음 날 아침, 최 부자의 하인들이 들이닥쳤을 때 박 씨는 의연한 모습으로 그들을 맞이했다. 영감, 기한이 다 되었네. 돈은 마련했는가? 아니면 집을 비울 준비를 했는가? 거드름을 피우는 하인 마름에게 박 씨는 품속에 감춰둔 돌덩이를 꺼내 보일까 하다가 불현듯 불길한 예감이 스쳐 지나가 멈칫했다. 대낮이 되자 돌덩이는 다시 볼품없는 검은 돌로 변해 있었고 빛도 사라져 있었기 때문이다. 만약 지금 이것을 꺼내 보였다가는 미친 늙은이 취급을 받거나 혹여 그 진가를 알아보는 자에게 빼앗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본능적으로 들었다. 박 씨는 급히 표정을 바꾸며 비굴하게 웃어 보였다. 아이고, 마름어른, 사흘이라 하지 않으셨습니까? 아직 이틀이나 남았습니다. 내 꼭 약조를 지킬 터이니 오늘은 그냥 돌아가 주십시오. 마름은 박 씨의 태도가 어제와 달리 묘하게 당당해진 것을 의아하게 여겼으나 아직 기한이 남은 것은 사실이었기에 침을 찍 뱉고는 돌아섰다. 이틀 뒤에 보자고. 그때도 빈손이면 국물도 없을 줄 알아. 하인들이 돌아간 뒤 박 씨는 가슴을 쓸어내리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그는 몰랐다. 어젯밤 그의 오두막에서 새어나온 기이한 푸른 빛을 목격한 자가 비단 그 자신뿐만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마을의 주막에서 밤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돌아가던 왈패 하나가 그 광경을 보았고 그는 그 길로 최 부자에게 달려가 자신이 본 것을 고해 바치고 있었던 것이다. 마름은 박 씨의 태도가 어제와 달리 묘하게 당당해진 것을 의아하게 여겼으나 아직 기한이 남은 것은 사실이었기에 침을 찍 뱉고는 돌아섰다. 이틀 뒤에 보자고. 그때도 빈손이면 국물도 없을 줄 알아. 하인들이 돌아간 뒤 박 씨는 가슴을 쓸어내리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그는 몰랐다. 어젯밤 그의 오두막에서 새어나온 기이한 푸른 빛을 목격한 자가 비단 그 자신뿐만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마을의 주막에서 밤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돌아가던 왈패 하나가 그 광경을 보았고 그는 그 길로 최 부자에게 달려가 자신이 본 것을 고해 바치고 있었던 것이다. 날이 제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요.
그다 쓰러져가는 박씨. 오두막에서 도깨비불 같은 시퍼런 빛이 뿜어져 나오는데 그게 예사 기운이 아니었습니다. 필시 그 늙은이가 강에서 무언가 요상한 물건을 건진 게 틀림없습니다요. 최 부자는 곰방대를 탁탁 털며 음흉한 미소를 지었다. 호, 그래? 돈 한 푼 없는 거지가 갑자기 무슨 조화란 말인가? 어쩐지 아까 마름놈이 말하길 늙은이 눈빛이 살아서 펄떡이는 물고기 같았다더구나. 무언가 믿는 구석이 생긴 게야. 최 부자의 탐욕스러운 눈동자가 번들거렸다. 안 되겠다. 이틀을 기다릴 필요가 없어. 당장 관아의 사또에게 기별을 넣어라. 박씨놈이 강가에서 훔친 작물을 숨기고 있다고 말이다. 내 그 물건이 무엇인지 직접 확인해야겠어. 날이 제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요. 그다 쓰러져가는 박씨. 오두막에서 도깨비불 같은 시퍼런 빛이 뿜어져 나오는데 그게 예사 기운이 아니었습니다. 필시 그 늙은이가 강에서 무언가 요상한 물건을 건진 게 틀림없습니다요. 최 부자는 곰방대를 탁탁 털며 음흉한 미소를 지었다. 호, 그래? 돈 한 푼 없는 거지가 갑자기 무슨 조화란 말인가? 어쩐지 아까 마름놈이 말하길 늙은이 눈빛이 살아서 펄떡이는 물고기 같았다더구나. 무언가 믿는 구석이 생긴 게야. 최 부자의 탐욕스러운 눈동자가 번들거렸다. 안 되겠다. 이틀을 기다릴 필요가 없어. 당장 관아의 사또에게 기별을 넣어라. 박씨놈이 강가에서 훔친 작물을 숨기고 있다고 말이다. 내 그 물건이 무엇인지 직접 확인해야겠어. 그날 밤 박씨는 다시 빛을 발하기 시작한 돌덩이를 보며 황홀경에 빠져 있었다. 어제보다 빛은 더 강렬해졌고 이제는 돌 표면에 알 수 없는 문양들이 떠오르며 웅장한 기운을 뿜어내고 있었다. 박씨는 방 한가운데에 돌을 모셔두고 정화수 한 그릇을 떠다 놓고 기도를 올렸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 신물, 이 부디 저에게 재앙이 아닌 복이 되게 해주옵소서. 그러나 그의 간절한 기도가 채 끝나기도 전에 밖에서 와당탕거리는 소리와 함께 오두막 문이 박살나며 관아의 포졸들이 들이닥쳤다. 내 이놈, 죄인 박가는 썩 나와서 오라를 받으라. 갑작스러운 소란에 놀란 박씨가 미처 돌을 숨길 새도 없이 포졸들은 방 안으로 흑발을 하고 들어왔다. 그리고 그들의 눈에 들어온 것은 어두운 방 안을 신비롭게 밝히고 있는 그 형언할 수 없는 보물이었다. 그날 밤 박씨는 다시 빛을 발하기 시작한 돌덩이를 보며 황홀경에 빠져 있었다. 어제보다 빛은 더 강렬해졌고 이제는 돌 표면에 알 수 없는 문양들이 떠오르며 웅장한 기운을 뿜어내고 있었다. 박씨는 방 한가운데에 돌을 모셔두고 정화수 한 그릇을 떠다 놓고 기도를 올렸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 신물, 이 부디 저에게 재앙이 아닌 복이 되게 해주옵소서. 그러나 그의 간절한 기도가 채 끝나기도 전에 밖에서 와당탕거리는 소리와 함께 오두막 문이 박살나며 관아의 포졸들이 들이닥쳤다. 내 이놈, 죄인 박가는 썩 나와서 오라를 받으라. 갑작스러운 소란에 놀란 박씨가 미처 돌을 숨길 새도 없이 포졸들은 방 안으로 흑발을 하고 들어왔다. 그리고 그들의 눈에 들어온 것은 어두운 방 안을 신비롭게 밝히고 있는 그 형언할 수 없는 보물이었다. 이게 무엇이냐? 포졸 대장이 눈이 휘둥그레져 소리쳤다. 박씨는 본능적으로 몸을 날려 돌을 감싸 안았으나 억센 포졸들의 발길질에 무참히 짓밟히고 말았다. 이 도둑놈, 나라의 보물을 훔쳐 숨겨두고 있었구나. 당장 이놈을 포박하고 물건을 압수해 사또께 바쳐라. 억울함을 호소할 틈도 없이 박씨는 온몸이 밧줄로 꽁꽁 묶인 채 끌려나갔고 그의 품에 있던 신비한 돌덩이는 포졸 대장의 탐욕스러운 소나기로 넘어갔다. 하지만 포졸 대장이 돌을 집어드는 순간 방 안을 가득 채우던 그 따뜻하고 영롱한 푸른 빛은 거짓말처럼 사라지고 돌은 다시 차갑고 무거운 흑색의 덩어리로 변해버렸다. 어라? 갑자기 빛이 왜 이러지? 포졸 대장은 의아해하며 돌을 흔들어 보았으나 돌은 침묵할 뿐이었다. 오직 박씨가 비명을 지르며 끌려가는 소리만이 밤하늘에 처량하게 울려 퍼질 뿐이었다. 이게 무엇이냐? 포졸 대장이 눈이 휘둥그레져 소리쳤다. 박씨는 본능적으로 몸을 날려 돌을 감싸 안았으나 억센 포졸들의 발길질에 무참히 짓밟히고 말았다. 이 도둑놈, 나라의 보물을 훔쳐 숨겨두고 있었구나. 당장 이놈을 포박하고 물건을 압수해 사또께 바쳐라. 억울함을 호소할 틈도 없이 박씨는 온몸이 밧줄로 꽁꽁 묶인 채 끌려나갔고 그의 품에 있던 신비한 돌덩이는 포졸 대장의 탐욕스러운 소나기로 넘어갔다.
하지만 포졸 대장이 돌을 집어드는 순간 방 안을 가득 채우던 그 따뜻하고 영롱한 푸른 빛은 거짓말처럼 사라지고 돌은 다시 차갑고 무거운 흑색의 덩어리로 변해버렸다. 어라? 갑자기 빛이 왜 이러지? 포졸 대장은 의아해하며 돌을 흔들어 보았으나 돌은 침묵할 뿐이었다. 오직 박 씨가 비명을 지르며 끌려가는 소리만이 밤하늘에 처량하게 울려 퍼질 뿐이었다. 관아의 형틀 위에 묶인 박 씨 앞에는 탐관오리로 악명 높은 사또가 거만한 자세로 앉아 있었고 그 옆에는 최 부자가 비열한 웃음을 흘리며 서 있었다. 사또는 탁자 위에 놓인 검은 돌덩이를 이리저리 굴려보며 심드렁한 표정으로 물었다. 이놈 박가야, 내 놈이 강에서 건졌다는 것이 고작 이 돌멩이란 말이냐? 어젯밤에는 번쩍번쩍 빛이 났다던데 지금은 어찌 이리 흉물스럽단 말이냐? 내 놈이 무슨 요술을 부린 게지? 박 씨는 피투성이가 된 입술을 달싹이며 억울함을 토해냈다. 사또 나으리, 억울합니다. 소인은 그저 강가에서 주웠을 뿐 훔친 물건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빛은 저 돌이 스스로 내는 것이지 제가 부린 요술이 아닙니다. 관아의 형틀 위에 묶인 박 씨 앞에는 탐관오리로 악명 높은 사또가 거만한 자세로 앉아 있었고 그 옆에는 최 부자가 비열한 웃음을 흘리며 서 있었다. 사또는 탁자 위에 놓인 검은 돌덩이를 이리저리 굴려보며 심드렁한 표정으로 물었다. 이놈 박가야, 내 놈이 강에서 건졌다는 것이 고작 이 돌멩이란 말이냐? 어젯밤에는 번쩍번쩍 빛이 났다던데 지금은 어찌 이리 흉물스럽단 말이냐? 내 놈이 무슨 요술을 부린 게지? 박 씨는 피투성이가 된 입술을 달싹이며 억울함을 토해냈다. 사또 나으리, 억울합니다. 소인은 그저 강가에서 주웠을 뿐 훔친 물건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빛은 저 돌이 스스로 내는 것이지 제가 부린 요술이 아닙니다. 닥쳐라. 내 놈이 끝까지 거짓을 고하는구나. 이실직고하지 않으면 내 놈의 다리 몽둥이를 분질러서라도 자백을 받아낼 것이다. 사또의 호통에 형리들이 곤장을 치켜들었고 박 씨의 등짝에는 살점이 튀는 매질이 시작되었다. 으악! 비명이 관아 마당을 뒤흔들었으나 사또와 최 부자는 낄낄거리며 그 광경을 즐길 뿐이었다. 박 씨의 의식이 점점 흐려지는 가운데 탁자 위에 놓인 검은 돌덩이가 미세하게 진동하기 시작한 것을 눈치챈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주인의 피 맺힌 절규에 반응하듯 돌의 깊은 심연 속에서 다시금 붉고도 푸른 기이한 광채가 스멀스멀 피어오르고 있었으니 그것은 다가올 엄청난 파란을 예고하는 전조였다. 닥쳐라. 내 놈이 끝까지 거짓을 고하는구나. 이실직고하지 않으면 내 놈의 다리 몽둥이를 분질러서라도 자백을 받아낼 것이다. 사또의 호통에 형리들이 곤장을 치켜들었고 박 씨의 등짝에는 살점이 튀는 매질이 시작되었다. 으악! 비명이 관아 마당을 뒤흔들었으나 사또와 최 부자는 낄낄거리며 그 광경을 즐길 뿐이었다. 박 씨의 의식이 점점 흐려지는 가운데 탁자 위에 놓인 검은 돌덩이가 미세하게 진동하기 시작한 것을 눈치챈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주인의 피 맺힌 절규에 반응하듯 돌의 깊은 심연 속에서 다시금 붉고도 푸른 기이한 광채가 스멀스멀 피어오르고 있었으니 그것은 다가올 엄청난 파란을 예고하는 전조였다. 딱! 딱! 살점이 튀고 뼈가 으스러지는 듯한 둔탁한 파열음이 관아의 앞마당을 가득 메우고 있었으니 형틀에 묶인 박 씨의 등짝은 이미 피와 고름이 엉겨붙어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억울함을 호소하던 박 씨의 목소리는 이제 가늘게 떨리는 신음으로 바뀌어 있었고 초점 잃은 눈동자는 흐릿한 하늘을 향해 원망스런 시선을 보내고 있었다. 네 이놈, 아직도 실토하지 않을 테냐? 그 돌덩이가 어디서 훔친 것인지 또 무슨 요사스러운 술수를 부려 사람들을 현혹했는지 바른대로 고하지 못할까? 사또는 붉게 상기된 얼굴로 탁자를 내리치며 호통을 쳤으나 그의 시선은 박 씨가 아닌 탁자 위에 놓인 검은 돌덩이에 꽂혀 있었다. 사또의 탐욕스러운 눈에는 그 돌이 뿜어냈다는 신비한 광채를 기어코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야 말겠다는 집착이 이글거리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마치 굶주린 늑대와 다를 바 없었다. 딱! 딱! 살점이 튀고 뼈가 으스러지는 듯한 둔탁한 파열음이 관아의 앞마당을 가득 메우고 있었으니 형틀에 묶인 박 씨의 등짝은 이미 피와 고름이 엉겨붙어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억울함을 호소하던 박 씨의 목소리는 이제 가늘게 떨리는 신음으로 바뀌어 있었고 초점 잃은 눈동자는 흐릿한 하늘을 향해 원망스런 시선을 보내고 있었다. 네 이놈, 아직도 실토하지 않을 테냐? 그 돌덩이가 어디서 훔친 것인지
또 무슨 요사스러운 술수를 부려 사람들을 현혹했는지 바른대로 고하지 못할까. 사또는 붉게 상기된 얼굴로 탁자를 내리치며 호통을 쳤으나 그의 시선은 박 씨가 아닌 탁자 위에 놓인 검은 돌덩이에 꽂혀 있었다. 사또의 탐욕스러운 눈에는 그 돌이 뿜어냈다는 신비한 광채를 기어코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야 말겠다는 집착이 이글거리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마치 굶주린 늑대와 다를 바 없었다. 박 씨는 흐릿해지는 의식 속에서도 이를 악물며 정신을 붙잡으려 애썼다. 찢어지는 고통이 온몸을 휘감았지만 그의 가슴 속에는 억울함보다 더 큰 의구심이 자리 잡고 있었다. 자라야, 네가 내게 준 것이 진정이 고통이란 말이냐? 은혜를 원수로 갚는 것이 내 놈들의 법도란 말이냐? 그러나 원망도 잠시. 박 씨의 뇌리에는 그날 밤 꿈속에서 보았던 자라의 맑고 깊은 눈망울과 따뜻했던 구슬의 온기가 다시금 떠올랐다. 아니다. 그럴 리가 없다. 그 눈빛은 거짓이 아니었어. 분명 무슨 뜻이 있을 것이다. 박 씨가 고통 속에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돌을 응시하자 놀랍게도 칠흑같이 어둡던 돌의 표면에서 다시금 붉은 핏빛 서린 기운이 스멀스멀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그것은 지난밤의 평온한 푸른 빛과는 전혀 다른 마치 주인의 고통에 공명하여 분노를 토해내는 듯한 격렬한 요동이었다. 박 씨는 흐릿해지는 의식 속에서도 이를 악물며 정신을 붙잡으려 애썼다. 찢어지는 고통이 온몸을 휘감았지만 그의 가슴 속에는 억울함보다 더 큰 의구심이 자리 잡고 있었다. 자라야, 네가 내게 준 것이 진정이 고통이란 말이냐? 은혜를 원수로 갚는 것이 내 놈들의 법도란 말이냐? 그러나 원망도 잠시. 박 씨의 뇌리에는 그날 밤 꿈속에서 보았던 자라의 맑고 깊은 눈망울과 따뜻했던 구슬의 온기가 다시금 떠올랐다. 아니다. 그럴 리가 없다. 그 눈빛은 거짓이 아니었어. 분명 무슨 뜻이 있을 것이다. 박 씨가 고통 속에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돌을 응시하자 놀랍게도 칠흑같이 어둡던 돌의 표면에서 다시금 붉은 핏빛 서린 기운이 스멀스멀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그것은 지난밤의 평온한 푸른 빛과는 전혀 다른 마치 주인의 고통에 공명하여 분노를 토해내는 듯한 격렬한 요동이었다. 옆에서 부채질을 하며 사태를 관망하던 최 부자가 그 기이한 변화를 가장 먼저 눈치챘다. 사또 나으리. 저것 좀 보십시오. 돌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최 부자의 다급한 외침에 사또가 고개를 돌리자 탁자 위에 얌전하게 놓여있던 돌덩이가 덜덜 떨리며 스스로 튀어오를 듯 요동치고 있었다. 돌 주변으로는 아지랑이 같은 열기가 피어올라 탁자의 나무판이 검게 그을리기 시작했고 관아 안의 공기는 순식간에 폭풍 전야처럼 무겁고 습하게 변해 숨쉬기조차 힘들 지경이었다. 이게 무슨 조화란 말인가? 필시, 저놈이 요술을 부리는 게야. 여봐라, 저놈을 더 매우 쳐라. 당장 요술을 멈추게 하라. 사또의 고함에 형리들이 곤장을 높이 쳐들었으나 그들의 손은 보이지 않는 힘에 눌린 듯 허공에서 멈칫거릴 뿐 감히 내려치지 못했다. 그 순간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떨어지듯 콱광 하는 천둥 소리가 관아를 뒤흔들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았던 하늘이 순식간에 먹구름으로 뒤덮이더니 대낮임에도 불구하고 사방이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겼다. 갑작스러운 변괴에 포졸들과 구경하던 백성들은 혼비백산하여 땅바닥에 납작 엎드렸고 사또와 최 부자 역시 공포에 질려 사색이 되었다. 이건 하늘의 노여움이다. 저놈이 보통 놈이 아니구나. 최 부자가 뒷걸음질 치며 도망치려 했으나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오직 형틀에 묶인 박 씨만이 이 모든 상황을 담담하게, 아니 어쩌면 경이롭게 지켜보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 유일하게 빛나고 있는 것은 탁자 위의 돌덩이뿐이었는데 이제 그 돌은 껍질을 완전히 깨버린 듯 눈이 멀 정도로 강렬한 황금빛 광채를 뿜어내고 있었다. 사또는 공포에 떨면서도 그 황홀한 빛에 홀린 듯 저도 모르게 손을 뻗었다. 저 빛. 저것만 있으면 나도 천하를 호령할 수 있을 게야. 저건 왕의 징표다. 내 것이다. 이성을 잃은 사또가 돌을 움켜쥐려는 찰나 돌에서 뿜어져 나온 빛이 거대한 용의 형상으로 변하더니 사또의 가슴을 정통으로 강타했다. 크아악. 사또는 비명과 함께 뒤로 수장이나 날아가 처박혔고 그의 관복에는 불이 붙어 타오르기 시작했다. 빛의 용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옆에 있던 최 부자에게로 향했다. 최 부자는 살려달라고 비명을 지르며 바닥을 기었으나 용의 형상은 그를 휘감아 공중으로 들어올렸다가 바닥으로 내동댕이 쳤다. 아이고 나 죽네. 사람 살려.
두 악인의 비명소리가 관아를 가득 메우자 구경하던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면서도 한편으로는 통쾌함을 느끼며 숨을 죽였다. 광채는 더욱 강해져 관아 전체를 집어삼킬 듯 타올랐으나 신기하게도 형틀에 묶인 박 씨에게는 털끝만큼의 해도 입히지 않았다. 오히려 그 빛은 박 씨를 부드럽게 감싸 안았는데 빛이 닿는 곳마다 찢어진 살점이 붓고 으스러진 뼈가 맞춰지는 기적이 일어났다. 박 씨를 옥죄고 있던 굵은 밧줄은 불에 탄 지푸라기처럼 스르르 끊겨 나갔고 박 씨는 마치 깊은 잠에서 깨어난 사람처럼 개운한 몸으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몸에서는 은은한 서기가 서려 있었고 며칠간의 굶주림과 고문으로 초췌했던 얼굴은 온데간데 없이 혈색이 돌고 눈빛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박 씨가 천천히 탁자 쪽으로 걸어가자 공중을 떠돌던 황금빛 용의 형상은 다시 작은 구슬 모양으로 응축되어 그의 손바닥 위로 사뿐히 내려앉았다. 그제야 사람들은 깨달았다. 저것은 단순한 돌멩이가 아니라 전설 속에서나 듣던 용의 여의주, 루이주였음을. 그리고 하늘이 선택한 주인은 탐욕스러운 사또도 돈 많은 최부자도 아닌 바로 저 가난하고 착한 어부 박 씨였음을. 여의주다. 용왕님이 내리신 여의주야. 누군가 외치자 마당에 엎드려 있던 백성들이 하나둘씩 고개를 들고 박 씨를 향해 경외의 눈빛을 보냈다. 반면 만신창이가 되어 쓰러진 사또와 최부자는 공포에 질려 벌벌 떨며 박 씨를 올려다볼 뿐이었다. 사또는 눈이 멀어버렸는지 허공을 향해 손을 허우적거리며 앞이 안 보인다. 내 눈, 내 눈 하고 절규했고 최부자는 혀가 굳었는지 어버버하는 괴상한 소리만 낼 뿐이었다. 인과응보, 인고잉보. 죄 지은 자는 벌을 받고 덕을 쌓은 자는 복을 받는다는 하늘의 이치가 명명백백하게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소란이 잦아들고 먹구름이 걷히자 다시 맑은 햇살이 관아 마당을 비추었다. 하지만 그 햇살보다 더 밝게 빛나는 것은 박 씨의 손에 들린 여의주였다. 때마침 관아의 대문이 활짝 열리며 암행어사 출두야 하는 우렁찬 소리와 함께 마패를 든 역졸들이 들이닥쳤다. 조정에서 파견된 암행어사가 이 고을의 흉흉한 소문을 듣고 잠행하던 중 하늘의 변고를 보고 때를 맞춰 들이닥친 것이었다. 헌원장부의 기상을 지닌 암행어사는 마당의 참상을 둘러보고는 박 씨에게 다가와 정중하게 허리를 굽혔다. 어르신, 늦게 와서 송구합니다. 하늘이 이미 심판을 내리셨으나 인간의 법도로도 저들을 엄히 다스려야 마땅할 것입니다. 어사는 즉시 병사들을 시켜 눈먼 사또와 넋이 나간 최부자를 포박하여 옥에 가두라 명했고 그들의 창고를 열어 굶주린 백성들에게 곡식을 나누어 주도록 조치했다. 박 씨는 꿈만 같은 상황에 어안이 벙벙하여 손에 든 여의주만 만지작거렸다. 어사는 박 씨의 손에 들린 여의주를 보며 감탄을 금치 못했다. 그것은 필시 용왕이 덕망 높은 이에게 내린다는 신물입니다. 왕실의 보물 창고에도 없는 귀한 물건이니 어르신은 진정 하늘이 낸 의인이십니다. 어사의 말에 박 씨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아닙니다. 이것은 제 것이 아닙니다. 말 못하는 짐승도 은혜를 아는데 사람이 되어 욕심을 부렸기에 이런 사단이 난 것입니다. 이 물건은 그저 저들의 탐욕을 비추는 거울이었을 뿐이지요. 박 씨의 겸손한 말에 어사는 더욱 깊은 감명을 받았고 주변의 백성들은 박 씨의 이름을 연호하며 환호했다. 그날 밤 박 씨는 자신의 오두막으로 돌아왔으나 이제 그곳은 예전의 초라한 거적집이 아니었다. 마을 사람들이 십시일반으로 모여와 무너진 문짝을 고치고 지붕을 이었으며 마당에는 쌀가마니와 고기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하지만 박 씨는 그 재물들보다 품속에 있는 여의주가 주는 따뜻한 온기에 더 큰 위안을 얻었다. 그는 조용히 강가로 나가 달빛 아래 흐르는 강물을 바라보았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내 덕분에 내가 살고 이 마을이 살았다. 박 씨가 강물을 향해 속삭이자 잔잔하던 수면 위로 거대한 물파장이 일더니 잠시 자라의 머리가 쑥 올라왔다가 사라지는 듯했다. 박 씨는 그제야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편안한 웃음을 지을 수 있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기적 같은 선물을 어떻게 써야 할지 결정하는 일뿐이었다. 폭풍우가 지나간 자리에는 언제나 더 맑고 청명한 하늘이 열리는 법이니 흉흉했던 기운이 감돌던 강가 마을에도 바야흐로 따스한 봄볕 같은 평화가 찾아왔다. 악명 높았던 사또와 최부자가 관아의 감옥에 갇혀 죗값을 치르게 되었다는 소식은 천리 밖까지 퍼져나갔고 그들의 창고에서 나온 곡식과 재물은
굶주린 백성들에게 골고루 분배되어 마을 곳곳에서는 더 이상 배고픔에 우는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게 되었다. 박 씨의 오두막 앞은 그를 칭송하고 감사를 표하려는 사람들로 문전성시를 이루었는데 사람들은 그를 자라 영감이라 부르며 살아있는 부처처럼 떠받들려 했다. 그러나 박 씨는 그 모든 환대와 칭송이 가시방석인 양 부담스러워 손사래를 칠 뿐이었다. 다들 이러지 마시오. 내가 한 것이라곤 그저 말 못하는 짐승 하나 살려보낸 것뿐인데 하늘이 과분한 복을 주신 게지 내 공이 아니오. 얼마 후 한양의 조정에서 파견된 금부도사가 박 씨의 집을 찾았으니 임금님께서 이 기이한 소문을 전해 들으시고 박 씨의 공로를 치하하기 위함이었다. 박 씨가 지니고 있던 그 신비로운 여의주는 나라의 태평성대를 기원하는 국보로 삼기 위해 왕실로 진상되었고 임금은 그 보답으로 박 씨에게 평생 쓰고도 남을 만한 막대한 하사금과 고래등 같은 기와집 그리고 벼슬길까지 제안하였다. 금부도사가 임금의 교지를 읽어 내려가자 마을 사람들은 모두 땅에 엎드려 감읍했으나 정작 당사자인 박 씨의 표정은 담담하기 그지없었다. 그는 정중하게 벼슬을 사양하며 말했다. 나리, 소인은 평생 물고기나 잡으며 살아온 무식한 촌부입니다. 관복은 제게 맞지 않는 옷이니 사양하겠으며 흙냄새 맡으며 사는 것이 제 분수에 맞습니다. 다만 하사해 주신 재물은 감사히 받아 저보다 더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쓰고자 하니 윤허하여 주시옵소서. 금부도사는 박 씨의 욕심 없는 마음에 크게 감복하여 그의 뜻대로 하도록 허락하고 한양으로 돌아갔다. 그날부터 박 씨는 임금님이 하사한 재물을 풀어 마을의 대역사를 시작했다. 우선 최부자에게 빚을 저 땅을 빼앗기고 소작농으로 전락했던 농민들의 빚을 모두 탕감해주고 땅 문서를 찾아 돌려주었다. 또한 마을 어귀에 튼튼한 다리를 놓아 장날마다 위험하게 나룻배를 타야 했던 사람들의 수고를 덜어주었고 글을 배우지 못해 억울한 일을 당하는 아이들이 없도록 서당을 지어 훈장님을 모셔왔다. 마을 사람들은 박 씨의 은덕을 기려 마을 이름을 구구리꾸이, 즉 거북이가 구한 마을이라 고쳐 부르기 시작했다. 박 씨 자신을 위해서는 강이 훤히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에 아담하지만 단단한 기와집 한 채를 지었을 뿐이었다. 비단옷에 호의호식할 수 있는 재력을 가졌음에도 그는 여전히 무명저고리를 즐겨 입고 텃밭을 일구며 소박하게 살았다. 예전과 달라진 것이 있다면 더 이상 생계를 위해 거친 강물과 싸우지 않아도 된다는 것, 그리고 끼니 걱정 없이 이웃들과 막걸리 한 사발을 나누며 웃을 수 있는 여유가 생겼다는 점이었다. 가끔 그는 옛 생각에 잠겨 나룻배를 띄우고 강 한가운데로 나가곤 했는데 그물을 던지는 대신 낚싯대를 들이우고 세월을 낚으며 강물의 흐름을 지켜보곤 했다. 강물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흐르는데 사람의 팔자만 요동을 치는구나. 부질없고도 감사한 일이로다. 한편 죄를 짓고 옥살이를 하던 최부자와 사또의 말로는 비참하기 그지없었다. 눈이 먼 전직 사또는 관직을 삭탈당하고 재산을 몰수당한 채 거지가 되어 장터를 떠돌았는데 사람들은 그에게 밥 한 덩이 던져주는 대신 탐욕의 끝이 어떤지 보라며 손가락질을 했다. 혀가 굳어 말을 못하게 된 최부자 역시 자신의 하인이었던 사람들에게조차 멸시를 받으며 자신이 빼앗았던 그 오두막보다 더 허름한 움막에서 비참한 여생을 보내야 했다. 박 씨는 가끔 사람을 시켜 그들에게 몰래 곡식을 보내주곤 했는데 이를 안 마을 사람들이 은혜를 원수로 갚은 놈들에게 뭐하러 자비를 베푸십니까? 하고 타박하면 박 씨는 그저 씁쓸하게 웃으며 답했다.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 살면 내 속만 썩는 법이네. 저들도 이제 받을 만큼 벌을 받지 않았는가. 그저 불쌍한 중생일 뿐이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어느덧 박 씨의 머리에도 하얀 서리가 내리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게 되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은 여전히 맑고 깊어 마치 그 옛날 마주했던 자라의 눈망울을 닮아 있었다. 마을은 해가 다르게 번창하여 흉년을 모르고 지났으며 아이들의 글 읽는 소리가 끊이지 않는 살기 좋은 고장이 되었다. 박 씨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강가에 나가 산책을 했는데 신기하게도 그가 강가에 나타나면 잔잔하던 수면 위로 거대한 물파장이 일렁이며 무언가가 그를 따라오는 듯한 기색이 느껴졌다. 어느 화창한 봄날, 박 씨는 여느 때처럼 강가 바위 위에 걸터앉아 따스한 햇볕을 쬐고 있었다. 강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와 그의 흰 수염을 간지럽히고 강물은 반짝이는 윤슬을 뽐내며 유유히 흐르고 있었다. 그때 물속에서 거대한 그림자가 떠오르더니
예전 그 거북이가 수면 위로 고개를 내밀었다. 수십 년의 세월이 흘렀음에도 거북이는 여전히 위험 있는 자태를 뽐내고 있었고 등껍질은 더욱 영롱한 옥빛을 띠고 있었다. 박 씨는 반가움에 눈시울이 붉어졌다. 오, 자네 왔는가? 참으로 오랜만이네. 그동안 별거 없었는가? 마치 오랜 친구를 대하듯 박 씨가 말을 건네자 거북이는 눈을 깜빡이며 화답하듯 물을 뿜어냈다. 자네 덕분에 내 인생이 참으로 과분하게 빛났네. 굶주림에 허덕이던 늙은이가 자네 덕에 이리도 평온한 말년을 보내니 이 은혜를 어찌 다 갚겠나. 박 씨의 독백 같은 이야기는 한참이나 이어졌다. 거북이는 박 씨의 넋두리를 다 들어주겠다는 듯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둘 사이에는 말이 통하지 않아도 마음으로 전해지는 깊은 유대감이 흐르고 있었으니 그것은 생명의 은인과 보은의 영물이라는 관계를 넘어선 천지의 이치를 깨달은 존재들끼리의 교감이었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강물이 황금빛으로 물들 무렵 박 씨는 지팡이를 짚고 일어섰다. 이제 가봐야겠네. 내 기력이 다하여 아마 오늘이 자네를 보는 마지막 날이 될지도 모르겠구먼. 부디 이 강을 그리고 우리 마을을 잘 지켜주게나. 박 씨의 예감은 틀리지 않았다. 그날 밤 박 씨는 가족들과 마을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편안한 미소를 머금고 눈을 감았다. 향년 90세, 천수를 누린 평온한 죽음이었다. 그가 숨을 거두는 순간 맑았던 밤하늘에서 별 하나가 꼬리를 길게 늘어뜨리며 강 쪽으로 떨어졌다는 이야기가 전해졌다. 박 씨의 장례는 마을 전체의 축제이자 애도 속에 성대하게 치러졌다. 상여가 나가는 날 강물은 평소보다 높게 불어올랐으나 물살은 더없이 잔잔하여 마치 강물도 그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하는 듯했다. 사람들은 박 씨가 살던 기와집 뒤편 양지 바른 곳에 무덤을 쓰고 비석을 세웠는데 비석에는 의인 박 씨, 지묘일은 부시즈무라는 글자가 새겨졌다. 그리고 신기한 일은 그 후로도 계속되었다. 마을에 큰 비가 오거나 가뭄이 들 조짐이 보이면 어김없이 강가에 그 거대한 자라가 나타나 징조를 알려주어 마을 사람들은 미리 대비하여 화를 면할 수 있었다고 한다. 할머니의 무릎을 베고 누운 아이들이 그래서 그 거북이는 지금도 살아있나요? 하고 물으면 마을의 노인들은 강 쪽을 그윽하게 바라보며 이렇게 대답하곤 했다. 그럼 살아있고 말고. 저 깊고 푸른 강물 속에 용궁으로 통하는 문이 있는데 착한 박씨 할아버지는 지금도 그 거북이 등에 타고 용궁을 오가며 우리 마을을 굽어보고 계신단다. 그러니 너희들도 박씨 할아버지처럼 착하게 살아야 한다. 짐승 하찮게 여기지 말고 욕심 부리지 말고 베풀며 살면 언젠가는 거북이가 복을 물어다 줄 것이야. 낙동강의 물결은 오늘도 쉼없이 흐르며 박씨와 거북이의 아름다운 전설을 바다로 그리고 먼 후세로 실어 나르고 있다. 인간의 선한 마음이 만들어낸 기적은 단지 황금이나 보석이 아니라 서로를 위하고 아끼는 그 마음 자체였음을 강바람은 속삭이듯 전하고 있었다.